각선미를 좀 감상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누구의 다리일까? 요즘 팔아도 팔릴까요? 여성들이 소화하기가 좀 난감하죠? 신발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빨간색은 딱 보면 와, 저 사람 엄청 높은 사람이야. 빨간색 신고 있으면 바로 친윤이고 바로 친 루이 14세. 네. 모든 국민에게 이 세금이라는 걸 물렸고요.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 너 무조건 사. 그리고 거기에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왜 필요하죠? 네. 남의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막 씁니다. 말도 안 돼. 지어낸 거 아니죠? 아, 진짜요. 영등포 경제갤러리 미술로 읽는 경제 이야기, 미술과 경제의 만남, 김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일까요? 딱 봐도 너무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이제 각선미, 각선미를 좀 감상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누구의 다리일까? 각선미뿐만 아니라 신발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수제화, 네. 고급스러운 수제화의 느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요즘 팔아도 팔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지 않겠습니다. 굽이 너무 지금 올드하지 않습니까? 굽이 너무 올드해요? 네. 저보다 조금 더 이렇게 킬힐로 바뀌어야 그렇죠. 되나요? 저런 통굽은 좀 젊은 여성들이 소화하기가 좀 난감하죠. 네. 여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네. 이런 편견을. 편견. 남자는 저런 신발 신으면 안 됩니까? 아니, 되죠. 되는데, 뭔가 이제 그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리의 모양은, 신발은 여성의 것인데, 다리의 모양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다리가 남성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남성의 느낌이 좀 나네요. 요것도 편견인가? 그죠. 요즘 이제 그것도 편견인가? 운동 열심히 하는 건강미 그렇죠, 넘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편견 덩어리네요,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누구의 다리입니까, 저건 대체? 오늘은 신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그림을 가져온 거여서 다리부터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주인공은 같은 사람이에요.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 주인공은 남자가 맞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신발만 언뜻 보면 아마도 제가 이제 종아리 위쪽 무릎까지 보여줘서 그렇지 딱 신발 있는 부분만 딱 보여줬으면 여성이라고 했어도 아마 믿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쪽은 약간 젊었을 때 1670년경에 그려진 초상화. 이거 다 베르사유궁에 가시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옆에 거는 1702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작자 미상이에요. 네. 이거 그림 찾아보시면 프랑스 국민 이렇게 나옵니다. 작가가 프랑스 국민 좀 누군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국민이 있었다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도 되게 초상화에서 갖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림이긴 하잖아요. 뒤쪽에 보면 왕관도 탁 놓여 있고 뒤에 범선하고 있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복하고 자기의 왕권이나 이런 것들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림. 그다음에 자세도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거고 저쪽은 1702년도는 더 하죠. 이때는 왕권이 너무 유명한 초상화잖아요. 왕권이 더 이렇게 한참 달아올랐을 때니까 뭐 허리춤에 딱 선 올리고 거기에 보석 박힌 칼 차고 뭐 갖출 거 다 갖추고. 근데 발은 너무 앙증맞아. 그 220 같아요. 전족의 느낌이야 정말. 발이 작으면 미인이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앙증맞죠? 네. 근데 이 루이 14세가 패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어렸을 때 발레도 배웠대요. 정말 종합 예술이. 그러니까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왕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섭정을 견뎠어야 했죠. 그죠? 그러다가 17살? 15살? 제가 나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섭정을 벗어나고 자신이 스스로 친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섭정해보니까 내 권한이 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왕권 강화의 첫 번째가 군사 개편이잖아요. 군인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왕권을 가져오고 강한 왕권을 가지고 프랑스의 국력을 주변 국가에 완전히 보여주는 전쟁 광 막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태양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어서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은 신발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신발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그림을 보는, 그러니까 초상화를 본 또 하나의 재미있는 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이 오른쪽 그림에 보면 저 빨간 아까 굽 얘기했잖아요. 킬힐 정도 신어야지. 저건 이제 너무 올드하다 하는데 남자니까 킬힐은 자기 몸을 이렇게 지탱할 수 없으니까
조금은 편하려면 저 정도 구분했어야 되지 네. 않나? 라는 건데 굽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마니아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굽의 신발, 빨간 굽의 패션이 뛰어나서 빨간 굽의 신발을 신은 게 아니고 뭔가 신분을 과시하고 사람들과의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당시에는 신발을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하이힐의 출발은 남성이다. 남성의 신발이었다. 네. 원래 하이힐은. 하지만 이제 요즘은 여성들이 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얼마나 신발을 사랑했는지 이 재화공들, 그전에도 재화공들이 있었는데 재화공들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재화공들이 돈도 많이 벌고 네. 그중에는 유명한 재화공들이 생겼다. 네. 루이 14세 때 뭐 이런 얘기까지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죠. 음. 그러면 신발이 어떻게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 됐느냐? 그 당시에 프랑스 거리는 물론 이제 왕족들이 돌아다니는 이런 거리는 뭐 밑에 돌도 깔고 이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포장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괜찮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진창이었겠죠, 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제화를 신고 다니면 이 신발 다 버리잖아요. 비싼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굽을 높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굽을 좀 높이면 이 진창길에서 신발을 덜 더럽힐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귀족들은 신발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굽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주로 그러니까 이 굽 높은 신발들은 그래서 귀족들이 신고 다녔는데 빨간색은 루이 14세가 아예 법으로 정했습니다. 왕족, 나랑 내가 허용하는 귀족만 신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심하다. 이건 네.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색은 딱 보면 와, 저 사람 엄청 높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 친윤이야. 뭐 이렇게 어떤 색으로 바로 드러나. 색으로, 우리가 네. 친윤, 비윤, 뭐 언더 찐윤 뭐 이런 거 네. 구별할 필요 없어요. 네네. 빨간색 신고 있으면 바로 친윤이고 바로 친 루이 14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이 빨간 신발은 왕족과 자신이 허용한 귀족에게만 허용되는 신발이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신분을 바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였으니까 네. 굉장히 재밌는 사례죠. 근데 그러면 왜 빨간색을 그렇게 했느냐라는 걸 경제적으로 보면 당시에 빨간색 염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선명한 빨간색을 내려면 굉장히 이 염료가 비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원래도 귀족들 중에도 재력 있는 귀족들만 이 빨간 굽을 신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빨간색은 귀족들의 신발이었는데 거기다가 왕이 이 빨간색은 내 거야 라는 말까지 하게 되면서 네. 더 됐다는 건데 이 붉은 염료의 희귀성을 이제 우리가 그 당시로 바라보면 이게 아주 작은 곤충들에서나 뽑을 수 있는 그 염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케르메스, 코치닐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네. 특히 코치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지벌레에서 얻는 염료인데 네. 멕시코의 선인장에 사는 연지벌레 뭐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벌레에서 조금의 염료 이것도 뭐 멕시코나 뭐 이런 데 저 멀리 있는 거 가져와야 구하기 되니까 자체가 어려웠다. 그 당시에 얼마나 비쌌겠어요. 네. 그래서 비싼데 이걸 쓸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 빨간 굽은 신분 하나의 도구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재밌는 거는 아까 그 연지벌레에서 나오는 코치닐이라는 네. 염료는 아직도 쓰입니다. 오. 네. 벌레에서 나온 염료를 먹는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 좀 피해갈 것 같은데요.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오. 딸기 우유에 뒤에 그 성분 이렇게 보면 네. 코치닐 추출 색소라고 들어있어요. 그렇네요, 네. 정말. 실제로 연지벌레에서 이 색소를 얻는 거니까 오.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모든 걸 거치니까 그렇겠죠. 이건 사실 자연에서 나온 식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더 합성 인공연료 그 색소보다는 네. 훨씬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연지벌레에서 나온 걸로 이 딸기 우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러면서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쓰이고 있고요. 그 당시 17세기, 18세기에 멕시코 신대륙에서 수출하는 물건 중에 네. 1등 수출품은 은이었고 2등이 코치닐 정도 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비쌌고 네.
지금도 비싸대요. 지금도 일반 합성 연료보다 당연히 천연이니까 양도 적을 테고 네. 한 8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왜 그런 그림에 그런 게 나타났는지 네. 그리고 이 구두의 비밀 이런 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근데 저거를 딸기우유에 쓴다는 거는 아주 그냥 손톱만큼 모르겠어요.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좀 더 빨간색을 원하시면 더 타드릴 수도 있고 여전히 이렇게 비싸고 귀한데 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재밌습니다. 루이 14세 이 구두의 네. 붉은색에서 꽂힌 일 이야기까지. 우리가 초상화를 볼 때 네. 그러니까 저런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보거나 이럴 때 조금 이렇게 뭔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네. 저런 권력자들의 초상화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늙지를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초상화에 부여했던 권력자들의 그 중요도가 그만큼 네네. 높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우리 그 초반에 2가지 초상화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 다시 봐보면 루이 14세가 1638년 정도에 네. 태어났을 거예요. 한 40년 전후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봐보세요. 늙었나요? 이 두 좀 초상화를 비교해 보면 좀 늙긴 했죠. 좀 늙었어. 아니 첫 번째 초상화도 많이 늙었고 어. 여기는 좀 더 늙었고 근데 1670년경에 그려졌고 네. 1702년도에 그러면 그려졌으면 30년이 지났는데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뭐 38년생이라고 네. 해봐요. 저거 몇 살인 거예요 지금? 70 몇인 거잖아요. 어떻게 저 나이로 보여요? 미화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권력자의 초상화는 그 누구냐를 막론하고 미화와 네네. 우리 나폴레옹에서도 했지만 미화와 뭔가 이 각색이 정말 이 초상화의 특징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마음에 들게 그렸던 이에생트리고 저 네네. 작품은 그런 어떤 초상화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미술에 끼친 영향도 어마어마한데 일단 이 사람은 귀족 중심의 미술, 네. 아주 그 격식 있는 미술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미술 작품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그 뼈대를 가진 사람들만이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미술을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예 베르사유 궁 안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문화, 미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했었던 그런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 우리만.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구별하는 거죠. 그렇죠. 빨간 구분 우리들만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서거를 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귀족 중심, 웅장한 미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로코코 미술이라고 해가지고 귀족인데 그 원래 뼈대 있는 귀족들이 아니라 네. 나중에 후발주자로 귀족이 됐던,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 그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꽃피었던 게 로코코 미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미술관은 이제 다른 어떤 그 경향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미술은 아주 그 권위 있고 과거의 어떤 신고전주의로의 회귀 네네. 이런 것들을 그 보여줬던 그런 미술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둘 다 보면 뒤쪽에 왕관이 있고 보석 같은 거 이제 그 특히 여왕들의 그림에 보면 이제 네.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네. 초상화에 드러나잖아요. 이 당시가 이제 보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왕의 권위라든지 네. 그 나라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도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초상화에는 엄청난 보석이 등장한다. 네. 큰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굵직한 진주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옛날 초상화를 보는 것 중에 하나 이 사람이 보석을 얼마나 걸고 있느냐가 네. 그 당시에 권력의 힘을 상징하는 도구였다. 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일종의 보석이 계약서 같은 역할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이런 거 합시다 라고 큰 보석을 하나 보내면 저쪽에서 오케이라는 뜻으로 그 보석을 받으면 네. 이 계약이 체결된 걸로 우리가 보는 일종의 계약서 역할도 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뭐 상호관세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15% 지난번에 황금 투구 일본이 가지고 네, 갔잖아요. 그 아주 이 시대에 하던 행동.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받았으면 그것 이 당시에는 오케이 합의된 걸로 보자인데 네. 트럼프는 이제 상관없죠. 비행기를 받아도 황금 투구를 받아도 내가 언제 더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만족을 안 하는. 그래서 네. 옛날 초상화에는 그런 것도 참 재밌는. 근데 네. 구도도 뭐 똑같잖아요. 사실 모양만 반대인 거지, 네. 자세만. 아주 뭐 중앙에 떡하니 존재감이 분명한데 그 붉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붉은색과 함께 푸른색도 그죠? 많이 쓰이고 네. 있잖아요. 이 색깔, 세계 미술사도 좀 흥미로운데 붉은색도 과거 뭐 중세부터 해서 쭉 귀한 색이었지만 푸른색도 만만치 않게 귀한 색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성모나 혹은 뭐 신이나 네. 이런 존재들 혹은 뭐 제자들 네, 기독교에서 이런 존재들을 표현할 때 푸른색, 붉은색, 특히 성모님을 표현할 때는 그 이 색들이 자주 쓰였거든요. 역시 이것들도 구하기가 어려웠고 비쌌고 그랬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들에게만 썼던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 이제 네. 왕에게 입히는 색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책 쓰면서 뭐 이런 저런 거 소재로 찾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미술이 크게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학기술의 발달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 네. 물감, 네. 그러니까 합성 물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미술의 역사가 바뀌는 거니까 네. 그 부분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여서 그런 글감으로 글을 좀 써볼까라고 이것저것 막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그렇고 파란색도 그렇고 네. 예전에는 구하기 힘든 색이 네.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존재 내지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만 쓰는 맞습니다. 하나의 재료로 쓰였다라는 말씀이니까. 네. 그래서 신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신발이라는 게 어떤 권력을 나누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됐고 거기에 들어가는 색마저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루이 14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아까 베르사유 궁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루이 14세 얘기하면 태양의 왕이라고 하면서 1번 나오는 게 베르사유 궁전 만든 네.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베르사유 궁전은 그 전에 지었던 건물인데 확장을 루이 14세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고 뭐 경복궁이 한 18배 정도 되는 크기에 공사 기간도 한 50년 걸렸다고 하고 이거 금액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4조 원 정도 들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원 인력만 연간으로 한 3만 명 정도 동원해서 했다고 하니 네. 아무리 권력이 강했다 해도 이렇게 큰 공사를 노동력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민심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전쟁도 많이 벌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루이 14세가 벌였던 전쟁들을 제가 써놨는데 화이 전쟁,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 재결합 전쟁, 뭐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보시면 거의 매년 전쟁했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전쟁 광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이 권력을 주변 국가들에게 과시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둘 다 돈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어떡합니까? 세금에서? 네, 그죠. 여기도 세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진짜 황당한 세금인데 프랑스의 악명 높은 소금세? 세금 중에 가벨이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소금세예요. 근데 이게 이제 루이 14세 때만 있었던 건 네. 아닌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워낙 이렇게 재정적으로 국가가 뭐 왕이 흥청망청 쓴 것도 있고 주변 국가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유럽에서의 패권을 어느 나라가 가져가느냐에 프랑스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결국엔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게 가는 건데 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이 세금 소금세라는 걸 물렸고요. 8세 이상이요? 네, 1년에 구매해야 되는 세금이 그 소금이 정해져 있어요. 양이. 아니, 저는 소금 안 먹는데요. 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야, 이거는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 넌 무조건 사. 그리고 거기에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횡포인데요? 근데 내가 안 먹으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야, 너 이거 사갈래? 안 돼요. 금지돼 있습니다. 또 사인 재판매도. 간의 재판매도 안 되고 내가 올해 김장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소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할당량을 그러면 옆에 남는 사람들 거 써도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안 돼요. 자기가 할당량을 다시 받아서 세금 내고 이 소금을 사가야 됩니다. 야. 그리고 더 열받는 거는 귀족하고 성직자들은 면세였어요. 와. 어느 정도로 과하게 부과를 했냐면 가장 높을 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다고 하는데 소금 원가의 10배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심하다. 네. 화가 확 나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얘기도 아닌데. 네, 이 가벨세가
결국에는 프랑스 정권을 무너뜨리는 네. 하나의 계기가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프랑스 대혁명까지 가는 하나의 촉매제가 됐다라고 평가받는 게 이 가벨 소금세다.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우리가 세금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만 네. 세금이라는 게 국가를 운영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긴 한데 이게 정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정말 가지가지 세금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재밌는 세금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로마에는 소변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변세는 또 뭡니까? 소변세는 로마에 공중화장실이 있었다잖아요. 네. 예. 공중화장실에서 이 소변을 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퍼서 남의 소변을 네,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필요하죠? 네. 남의 소변이? 소변에는 암모니아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 암모니아가 표백의 효과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로마 사람, 네. 세탁업자들이 소변을 사용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 소변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서 넘겨줄 때 거기에 세금을 붙여서 그래서 그거는 다시 공공의 재원으로 활용한 로마의 아주 합리적인 세금이었다고 보여요. 너 이걸로 돈 벌잖아. 야, 공중 화장실에서 공짜로 퍼다가 쓰는데. 예. 그래서 약간 이름은 좀 그렇게 깨림직하지만 네. 소변세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로마의 세금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그 이 당시 소금세를 매겼던 그 왕들, 네. 황제들의 이름이 공중 화장실의 이름으로 쓰이는 그 유산이 좀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세라는 거는 로마의 되게 재밌는 세금 중에 하나고. 프랑스가 이제 재정이 안 좋으니까 네. 온갖 이상한 세금들 많이 한 나라인데 창문세 뭡니까? 프랑스가 이게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 네. 예. 프랑스가 이제 창문세라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프랑스만 한 게 아니라 영국도 창문세가 있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사진 보시면 네. 창문이 없잖아요. 없네요. 원래 창문이 있던 자리에 네. 벽돌로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건물이 많으면, 네. 건물이 크면 창문 개수도 많겠죠. 그렇죠. 건물이 크다는 얘기는 너 돈 좀 있구나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창문 숫자대로 우리가 세금을 매기겠어라는 게 창문세입니다. 야. 돈 많은 사람은 건물이 클 테고 네. 그 건물엔 창문이 많겠지. 그러니까 창문 개수로 우리는 세금을 매기겠어. 그 이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창문을 막습니다. 와. 그래서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저렇게 창문이 막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두려는 사람과 안 내려는 사람들 간의 창과 방패의 대결인 거죠. 근데 이렇게 창문을 막으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렇겠네요. 환기 안 되죠. 빛을 못 받죠. 그래서 실제로 공중보건이 악화됐다라는 기록도 있는 프랑스가 돈을 걷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재밌는 세금이죠. 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또 재밌는 세금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영국 모자세. 모자세? 모자 쓰면 또 세금 모자의 개수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아니 그 개수를 어떻게 뭐 보고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아요. 너 부자니까 모자 많지. 왜 쓸데없는 모자가 이렇게 많아? 아니 나 없는데라고 하면은 응? 나 없는데? 그래서 살 때 붙여요. 지금으로 보면 간접세하고 비슷해요. 피할 수가 없네. 뭐 차명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모자의 개수를 세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모자를 팔 때 모자에 세금을 붙여서 팔았다. 모자세.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세금 체계의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가서 창문의 개수를 센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거기에 붙였다는 세금이니까 모자세가 있었고요. 또 유명한 게 러시아의 수염세. 말도 안 돼. 지어낸 거 아니죠? 진짜예요, 진짜. 수염 기르면 세금 냈어요. 그럼 누가 길러요? 이게 표트르 대제가 한 건데 이거는 이유가 있고 효과가 굉장히 있었던 세금입니다. 이거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 아니고 네. 러시아의 근대화를 이끌기 위해 만들었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기르지 마라? 복장.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수염이 권위의 상징이고 뭐 이렇게 해서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콧수염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긴 수염들 있잖아요. 그걸 길렀는데 러시아가 이제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복장들을 현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당시에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의 수염세라는 걸 매겼고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수염을 잘랐구나, 깎기 또.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근대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세금. 와.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세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금이니까 약간은 도입의 목적이 달랐던 거죠. 아니 근데 수염이 어때서요? 근대화랑 뭐 정근대적이야 수염이. 그럼 우리 PD님은 어떻게? 아니, 지금이야 패션 세금 내야죠. 재력이 되니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수염 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근대화 시기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염 기르고 양반처럼 복장하고 그쵸. 그다음에 두발 막 머리 이렇게 상투 묶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나 이런 것들을 틀에 그럴 수 있죠. 갇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방된 사고와 서구하고 어울리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했던 세금 중에 하나. 거의 뭐 벌금의 차원인 거네요. 거의 뭐 비슷하게. 단발령 비슷한. 그렇죠. 네. 야 재밌다 정말. 이런 것도 궁금하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염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실제로 나는 전통 이거는 도저히 버릴 수 없어 라고 해서 하던 사람들도 정하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네.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러시아의 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현대화되고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세금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야, 재밌습니다. 이런 세금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세금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네요. 아, 우리나라는 이런 황당한 세금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황당한 세금 우리나라로 찾아보질 딱 않아가지고 떠오르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러면은 김큐가 네. 그 우리의 세금제를 딱 봤을 때 아, 요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어요. 요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아주 불합리한 세금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앞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선에서 유지돼 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세 같은 게 그러니까 아주 옛날 기준으로 이 과세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가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1,000만 원이 지금의 1,000만 원이 아니고 옛날에 연봉 5천만 원이 네. 지금의 5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과표 구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른 그 컨텐츠 찍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세금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 쪽 세금이 네. 그런 거거든요. 세원을 걷기 위한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 뭔가 규제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세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의 본래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건데 또 우리가 이제 정책 수단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는데 세금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세금도 조금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는 쉽게 일어나게 하면서 너무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뭐 징벌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집을 소유하면서 능력이 안 되면 팔고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뭐 보유세는 좀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라는 네. 주장에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 부분은 저는 증권 거래세는 결국에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다만 이제 증시의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네. 문제가 남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도입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도입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고 지금은 워낙 조세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도입하려고 해도 지금 도입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네. 언제나 그냥 세금 앞에서는 이거 왜 가져가? 다 똑같아요. 그거는 이런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어쨌든 김큐의 그 의견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루이 14세의 초상화에서 시작을 네. 해서 재미난 이야기 또 세금 이야기까지 또 진행을 해봤는데 아까 하이힐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성의 전유물이었다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루이 14세가 신고 있는 저 스타킹. 네. 스타킹도 남성들이 역사적으로
왜 남성 거를 다 여자들이 가져가냐고요. 그러니까요. 먼저 신었다는 거. 돈 예. 내고 쓰세요. 돈 내고. 네, 아니, 돈 내고 써야 돼요. 누구한테 이것도 세금으로 매야 되는 얘기해야 되나? 네. 전 세계 남성협회에서 네. 걷는 걸로. 남성인권협회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스타킹 같은 경우는 전투 시에 뭔가 보호의 차원에서 음. 남성들이 또 신었던 그런 의복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또 바뀌었지만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깊게 파고들다 보면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루이 14세의 아주 대표적인 초상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